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앤의 권빠빠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서바이벌 투자예요. 투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걸 잘하고 싶어서 관련된 내용을 찾다가 이 동영상을 이건 뭐지? 하고 클릭했을 터니까요. 나름 공부도 한다고 했고 자칭 고수라는 사람들의 동영상도 여러 봤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투자라는 게 잘 안 되죠. 큰 손실이 나서 괴로웠던 경험도 있을 거고요. 책과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하는 투자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바로 이 동영상이 다루려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해버리고 마는 원리죠. 그게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동영상을 끝까지 꼼꼼히 보시길 추천할게요. 제가 소개하려는 투자 방법이 서바이벌 투자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구글에서 서바이벌 투자를 검색하면 인공지능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을 서바이벌 프로그램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스타트업 투자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서바이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도 서바이벌 게임일 것 같아요. 서바이벌 게임은 진짜가 아닌 모형총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전투 게임이죠. 서바이벌 게임은 사용하는 모형총의 종류에 따라 또 나뉘어요. 보통은 일명 비비탄 총이라 부르는 에어소프트 건으로 하는 걸 생각하는데 딱 보기에도 진짜일 수가 없는 모양의 총으로 물감 묻은 지름 약 17mm짜리 공을 쏘는 페인트볼 경기도 있고 적외선으로 명중 여부를 즉시 판별하는 레이저 태그, 즉 레이저건 경기도 있어요. 군에서 훈련용으로 쓰는 레이저 태그 장비를 마일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에어소프트, 페인트볼, 레이저 태그 중 원조는 페인트볼 경기고요.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서바이벌 게임에 관련된 용어는 엉망진창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근본 없이 만들어진 일본 용어가 그대로 들어온 덕분이죠. 가령 영어권에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말하면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헝거 게임, 비슷한 걸 모사한 컴퓨터 게임 장르를 떠올려요. 또 비비탄이라는 명칭도 오해를 사요. 일본과 한국에서 비비탄은 지름이 6mm인 플라스틱 구슬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원래 비비는 미국에서 쓰는 엽총 혹은 산탄총의 금속 구슬탄 크기를 나타내는 규격 중 하나예요. 비비는 18구경, 즉 지름 0.18인치, 4.572mm짜리 구슬이고요. 비비라는 말이 볼 베어링의 앞 글자를 딴 거라는 얘기는 오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비건은 장난감이 아니라 새 사냥에 쓰는 살상용 총이지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새긴 했지만 암튼 서바이벌 게임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이기는 경기예요. 투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초반에 이익을 봐도 나중에 망해버리면 어떻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겠죠?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까요? 투자에서 초반이나 중간에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 그건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라는 행위는 원래 결과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100% 확실한 투자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건 없죠.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가 투자인 거거든요. 투자라는 말을 잠깐 풀어볼까요? 투창이 창을 던지는 것처럼 투자는 재물을 던지는 거예요. 야구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바로 투구예요. 투구는 공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이 투수고예요. 투수가 던진 공은 잘 들어갈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잘 들어가면 심판에게 스트라이크, 그렇지 않으면 볼 판정을 받고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라면 카메라 기계로부터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받겠죠. 프로야구 투수라고 해도 언제나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지는 않아요. 스트라이크를 의도해 던졌는데 던진 공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하죠. 거기에 야구의 묘미가 있는 거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결과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죠. 시세를 조정하는 작전이나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 아니고선 당장의 이익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건 투자의 본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바이벌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초반에 적 몇 명을 잡는 걸까요? 원샷 원킬로 저격 실력을 뽐내는 걸까요? 뭐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그런 걸 뽑을 수는 없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총 솜씨를 뽐냈어도 경기가 끝나기 전에 총을 맞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혹시 내가 죽어도 그 전에 여럿을 해치웠으면 우리 편이 이기는데 기여했다고 할 건가요? 현실의 투자를 서바이벌 게임에 비유한다면 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어떤 실적을 올렸든 나중에 망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게임 오버인 거죠. 투자를 두고 과학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름하여 과학적 투자예요.
솔직히 말해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행해지던 투자는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았어요. 그건 그냥 투기에 가까웠죠. 말이 나온 김에 인류 최초의 투자가 뭐였을지 혹시 궁금할까요?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세계 최초로 거래된 주권 종목이에요. 그건 바로 1602년에 생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권이지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권 덕에 암스테르담 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의 주권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로 20세기 초반까지 주권이나 채권 거래는 왜 투기에 가까웠을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썼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수익이었죠. 가령 19세기 미국 주권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제이컵 리틀이에요. 1794년 태어난 리틀은 23살 때 월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41살 때인 1835년 1월에 대박을 터뜨렸죠. 주당 10달러에 산 모리스 운하의 주가가 한 달 만에 185달러로 뛰어오른 덕이었어요. 거듭해 대박을 터뜨린 리틀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칭송되었죠. 한편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투자자는 제시 리버모어예요. 1877년에 태어난 리버모어는 15살 때 증권사 수습사원으로 금융일을 시작했죠. 금융공황 때마다 오히려 큰 돈을 벌 리버모어는 특히 1929년 대공황 때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미국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한 거물인 리틀과 리버모어에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말년에 완전히 파산해 무일푼이 됐다는 점이죠. 오직 수익만을 따지는 투자를 한 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후 투자를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954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해리 마코이츠였죠. 마코이츠는 오직 수익만을 따지던 투자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리스크라는 차원이었어요. 마코이츠는 투자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률의 분산을 리스크로 정의함으로써 투자를 일종의 최적화 문제로 바꿔놓았죠. 달리 말해 그냥 최대의 수익이 아니라 주어진 리스크 수준 내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걸로 말이에요. 오늘날의 자산운용업계는 마코이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과학적인 이유로 통계학을 사용한다는 걸 대기도 하죠. 그렇다면 투자는 정말로 과학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가 과학이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해요. 첫째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가설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검증해야 하죠. 이걸 가리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불러요. 과학이 과학인 이유는 그 대상이 과학이기 때문이 아니라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칼 포퍼가 설명했듯 과학적 방법론으로 검증됐기 때문이에요. 투자가 과학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로 저는 다음과 같은 걸 따져보려 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 수익이 누적된 장기적 결과라는 거죠. 쉽게 말해,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의 결과적 손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익이 나는 것 같아도 미래의 손실이 커지는 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 이익이 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설을 세웠으니 이제 검증을 해보도록 할까요? 비트래시라는 게 있어요. 비트래시의 투자 승률은 80%예요. 5번 중 4번의 확률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환상적인 투자 승률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투자 승률만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건 섣부르죠. 손익비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비트래시의 손익비는 어떨까요? 비트래시의 가격이 오르면 20%가 올라요. 반대로 내릴 때는 60%만큼 내리죠. 여러분이 보기에 비트래시는 투자할 만한 대상일까요? 투자한다면 80%의 확률로 돈을 벌겠죠? 5명이 한다면 그중 4명은 돈을 불릴 수 있고요. 운 나쁜 한 명은 돈이 줄겠지만 투자란 건 결과가 100% 확실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투자 승률이 높으니 거기에 기댈 만하죠. 게다가 수익률의 평균을 따져보면 더욱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래시의 평균 수익률은 20% 곱하기 5분의 4에 마이너스 60% 곱하기 5분의 1로서 결국 4%로 계산되니까요. 평균 수익률이 4%라는 건 한 번 투자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4%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 나쁘게 손실을 보더라도 시간이 가면, 즉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평균 수익률이 작동하면서 돈을 불리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트래시의 투자 승률이 80%니까 처음 4번은 이익이 나고 5번째에 손실이 난다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오늘 비트래시에 투자된 여러분의 1억 원은 1주 후에 20%의 이익을 내면서 1.2억 원이 돼요. 2주 차에도 20% 이익이 나면서 여러분의 돈은 1.44억 원으로 불어나고요.
3주차도 다시 돈을 벌면서 1.728억 원으로 상승하고 4주차에는 급기야 2.0736억 원이 되지요. 근 한 달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이 나버린 거예요. 나이스 샷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5주차예요. 80%의 투자 승률을 감한 건데 이번 한 번은 손실이 나야겠죠? 손실이 나면 60%만큼 하락한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돈은 2.0736억 원에 0.4를 곱한 0.82944억 원으로 쪼그라들어요.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래요. 방금 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트래시가 단기적으로 이익이 나기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건 80%라는 투자 승률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5번이라는 단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손실이 나요. 즉 장기적으로 비트래시는 돈을 깎아먹는 쓰레기예요. 비트래시 같은 데 투자하면 서바이벌이 불가능하죠. 5번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5주가 아니고 그 10배인 50주가 되면 어떨까요? 그때는 원래 1억 원이 1,500만 원까지 줄어들어요. 매 5주마다 계속 0.17%씩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달리 말해 비트래시엔 희망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단기적 수익이 더 중요할까요? 혹은 평균 수익률이 0보다 큰 양수값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알고 보면 평균 수익률이라는 값은 그 자체가 단기적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장래 이익의 기대값을 구한 게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평균 수익률은 단기적 이익을 대변하는 지표 그 자체예요. 그리고 양의 평균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비트래시는 장기 파멸하고요. 서바이벌 투자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비트래시 같은 걸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 앤